고구려는 군사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물려받은 고구려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국권왕은 342년 수도인 환도성이 선비족에게 함락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371년에는 평양까지 치고 올라온 백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한 이듬해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군대를 직접 지휘해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영토를 넓혀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차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은 철갑기병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철갑기병은 강철 갑옷을 입힌 말과 기병입니다. 철갑기병을 중장기병 개마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철갑기병은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고구려에서 철갑기병과 관련된 기록은 3세기 전반에 처음 등장합니다. 동천왕이 중국 위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철기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 갑옷은 착용하지 않고 기병만 철제 갑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4세기 초에 처음으로 선비족의 철갑기병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이란에 있었던 파르티아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카타프락토이라는 중장기병을 운용했습니다. 카타프락토이는 기병과 말이 모두 금속 또는 가죽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파르티아의 중장기병은 기원전 53년의 카레 전투에서 강력한 돌격전술로 로마군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병은 원래 드넓은 초원에서 말과 양을 기르던 유목국가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고구려는 유목민족인 선비족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기병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방어력과 돌파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과 기병을 철갑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철갑기병을 핵심 전투력으로 활용했던 것은 4세기 말 광개토대왕 때였습니다. 선비족도 철갑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병 중심의 전술을 운용했으므로 철갑기병을 핵심 전투력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철갑기병은 선비족을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악삼호부는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는 대행열도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벽화를 복원했습니다. 벽화에는 보병, 경기병, 철갑기병이 등장합니다. 보병은 칼창, 도끼, 활방패로 무장한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병은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 철갑기병은 말과 기병이 모두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철갑기병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갑옷으로 감싸고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말도 얼굴에 투구를 쓰고 발굽과 꼬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를 갑옷으로 보호했습니다. 적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궁수들이 적진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비 오듯이 적진을 향해 쏟아집니다. 경기병이 빠른 기동력으로 적진의 측면 또는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적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면서 활을 조준해 사격합니다.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적군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런 후에 철갑기병이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적군의 전투대형을 무너뜨리면 그 사이로 보병들이 파고들어 근접전을 수행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철갑기병의 충격력을 이용해 적진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러한 군사기술과 작전 능력이 고구려를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철갑기병은 말과 기병의 갑옷과 체중에 달려오는 탄력까지 합해서 적군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전의 전차부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화 안시성에서도 충격력을 이용한 전술이 쓰인 것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충격력을 만들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창을 겨드랑이에 고정시킨 채 적군과 충돌하는 방식을 카우치드 랜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12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중장기병이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우치드 랜스를 사용하기 위해 갑옷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부착했고 장창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특수장치도 부착했습니다. 고구려 철갑기병도 사기라는 장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를 포함해서 정근대 동아시아의 중장기병의 갑옷과 장창에는 특수장치가 부착된 흔적이 없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철갑기병이 두 손으로 장창을 잡고 공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카우치드 랜스는 말의 전체 질량과 속도가 창끝에 집중되어 충격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구려 철갑기병의 충격력은 말의 운동에너지에 기병의 팔 근력을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 철갑기병은 총 운동에너지의 20 내지 30%만 창끝에 전달되었지만 카우치드 랜스는 80 내지 100%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충격력만으로도 방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엔 적진을 붕괴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다 심리적 충격을 가해 적군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돌격대 역할이 철갑기병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 가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세상을 뜬 후에는 철갑기병의 전술적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철갑기병의 가치는 넓은 평야에서 대병력을 집중해 승부를 겨룰 때 가장 높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요하유역의 벌판에서 선비족과 싸울 때 철갑기병을 활용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채택해 군사력을 한강유역으로 보냈습니다. 지형도에 나타나듯이 이곳은 산지와 하천이 교차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대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평야가 없습니다. 특히 남한강 일대는 협곡과 숲경사가 심한 지형이 많아 기병의 기동이 어렵습니다. 보병의 효용도가 높아졌고 지형에 맞추어 보병과 경기병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장수왕 이후엔 요하에 인접한 국경지대에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성에서 방어전을 펴면 적은 병력으로도 적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산성을 우회 내륙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길어진 보급로를 차단하고 게릴라전으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전술로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철갑기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작전 능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645년 주필산 전투의 참패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에 실제로 참가한 당나라군은 3만 명, 고구려군은 5만 내지 7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대다수 고구려군은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철갑기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주필산 전투에서 당나라군에게 농락당한 끝에 참패했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이겨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와 주필산 전투의 참패는 고구려 철갑기병의 위상 추락을 증언합니다.